안녕하십니까.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햇가루 담당자 유종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토양, 기상, 재배기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두의 생육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주요 병해충 방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L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뒤 동계방제의 살포 시기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핵심인 주요 병해충 방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LS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드렸을 것이라 믿고 있어요. 이 많은 문구들 중에서 핵심은 이 붉은색 문구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 출하정지, 폐기 처분에까지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꼭 이 법을 지키셔야 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3월 기준으로 자두에는 320여 가지밖에 등록된 약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출장 나갈 때마다 필요하신 약재가 있는지 여쭤보고 약재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잠정 등록된 약재가 약 50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이 많았던 델랑 같은 경우에는 잠정 등록이 되었어요. 작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안전 사용 기준이 다소 엄격하지만 사용은 가능하세요. 또 강화 기준으로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이 kg당 0.01mg 이 수치 이상이 되면은 부적합 판단을 받게 돼요. 이 수치는 0.01ppm이라고도 하는데 사진으로 제가 준비해봤어요. 이 국제 규격의 수영장에다가 농약을 한 숟가락 반 넣었을 때 이 수치가 0.01pp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약재들도 없어지고 등록된 약재가 계속해서 부족한데 지금 가진 약재로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작용기작이 다른 약재를 교호살포하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먼저 작용기작이 무엇이고 교호살포가 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살균제의 경우 이렇게 약병에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의 경우 1, 2, 3, 4 숫자로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작용기작이에요. 그러면 교호살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가라는 작용기작의 약재를 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약재를 칠 때는 가가 아닌 다른 약재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약재로 나를 쳤어요. 그러면 또 나를 피해서 다른 약재를 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호살포예요. 잘못된 예시로 가를 치고 또 가를 치고 또 가를 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저항성 병해충이 발생해가지고 다음부터 이 가라는 살균제로는 그 균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농약방에서 작용기작이 다른 약재를 계속해서 처방해 줄 거지만 저희도 농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약을 받으시면 기록하셨다가 다음에 교호살포가 맞는지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다음은 동계방제입니다. 동계방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계유 유제, 두 번째 석회 유황합제, 세 번째 석회 보루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계유 유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살충 작용을 하고 석회 유황합제는 살충 살균 작용 둘 다 합니다. 그리고 석회 보루덱은 살균 작용만 해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기계유 유제 꼭 쳐야 될까요? 여쭤보신 분들 많은데 이 약재 같은 경우에는 꼭 치는 건 아닙니다. 내 밭에 응애 피해가 많았거나 또는 깍지벌레가 많다거나 이런 충해 피해가 많을 경우에 한 번씩 치는 건데 올해 쳤으면 2년 뒤 또는 3년 뒤에 치시길 권하겠습니다. 매년 이 약재를 쳐버리면은 나무의 수세가 떨어지고 나무가 죽게 돼 있어요. 또 기계유 유제 같은 경우 한 2월 중순에서 3월 상순 이 사이에 많이들 치십니다. 또 석회 유황합제 언제 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시기에 치시면 좋아요. 이제 눈이 벌어질 때 눈이 벌어지고 이 틈 사이에 있는 균들과 해충 알들 다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잘못된 예시로는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나서 약재를 치시면 약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대가 나오기 전 한 이맘때쯤에 치시면 돼요.
올해 같은 경우 한 3월 10일경에 많이들 치셨습니다. 또 석회유황합제 약해 피해로는 이중살포를 할 경우 약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중살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석회유황합제를 한 번 쳤는데 약재가 남았다고 한 번 더 칠 경우 이게 바로 이중살포예요. 처음 칠 때 흥건히 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 번 치고 마르고 난 뒤에 다시 칠 경우 약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꽃필 시기인데 이렇게 꽃을 피지 못하고 갈색으로 이미 타버렸죠. 석회유황합제의 약해 피해입니다. 다음 보르도액. 보르도액을 살포한 시기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할 때 또는 꽃이 한두 개 폈을 때 이 시기가 가장 좋다고 해요. 또 질문 많이 들어오시는 게 석회 보르도액 칠 때 살충제를 꼭 섞어 쳐야 될까요?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굳이 같이 안 섞는 게 좋습니다. 이 약재 같은 경우에는 강알칼리성에서 그 효과가 높아요. 하지만 살충제의 경우 약산성 성분이기도 하고 약산성에서 효과가 높습니다. 두 개 다 섞어서 칠 경우에는 중화되어서 그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용으로 치시길 권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총 13가지의 병해충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잘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 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지주머니병. 이 병 같은 경우에는 대석이라는 품종에서 많이 걸려요. 증상으로는 속에 해층이 텅 비게 되고 상품성이 전혀 없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지나 나무 전체가 이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병 같은 거는 신기한 게 한 5월 중순까지 그 증상이 나오다가 5월 하순경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병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병원균들은 내 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 방제를 꼭 하셔야 돼요. 방제 방법으로는 먼저 이 병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병이에요. 곰팡이들은 약간 음산한 곳에서 잘 서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과 체감이 잘 되도록 굵은 도장지 제거해 주시고 또 나무 수영이 빛이 잘 들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회유황합제를 잘 쳤을 경우 80% 이상의 방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균붕어병입니다. 핵과류에서 매우 치명적인 병이죠. 가지에도 이런 증상이 나오고 또 이파리에도 천공 현상이 나오고 또 어린 과일, 익어가는 과일 다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치명적인 병인데 품종마다 발생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먼저 포모사나 조화, 도당 이런 품종에서는 발병이 심해요. 그리고 추위 같은 경우에도 발병이 심합니다. 대석조생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심하지 않다고 해요.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병 같은 경우 5월 상순부터 발생을 시작해서 한 6, 7월경에 가장 피해가 심하다고 하며 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경우 또는 질소가 과다한 토양 또 척박한 토양에서 발병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이 병은 말 그대로 세균병이에요. 세균이에요. 세균들이 옮겨 다니는 경로는 비나 바람을 타고 옆나무 또는 옆 과실로 옮겨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해에는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방제를 하시고 또 바람이 많이 친다고 하면은 방풍망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질소가 과다할 경우 나무가 못 자라서 약한 것도 있겠지만 핵심은 나무가 본인을 방어하려고 그 방어 물질을 내뿜습니다. 근데 질소가 과다할 경우에는 그 물질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는 정량으로 시비하시고 또 토양이 너무 촉박하면 나무의 수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병이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피해 증상은 뒤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어린 가지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도장지에서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지와 주간부 할 것 없이 다 발생을 해요. 심각한 경우에는 이본 다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주지를 다 받았는데 이 주간부에서 발생할 경우 이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곳에서 세균병이 1년 이상 장복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비가 올 경우 또는 바람이 불 경우에 옆나무로 옮겨 붙을 수가 있어요. 과감하게 도려내시고 피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환부를 도려내시고 거기다가 살균제 또는 석회 보로도액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또 참고할 사항으로 어떤 농가에서는 이렇게 도담이라는 품종의 세균구멍병이 심하게 발병했어요. 주간부에 발병하다 보니까 나무를 베어내기는 아깝고 그냥 석회 보르덱을 이렇게 도포해 주셨대요. 근데 지금 2년째 하고 계시는데 그 발병량이 확실히 주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또 약재 방제 체계. 아까 말씀드린 석회 유황합제 이거도 살균 효과가 있다 했어요. 그리고 석회 보르덱 최고의 살균제입니다. 꼭 치셔야 되고 또 이제 낙화기 꽃잎이 떨어지는 시기는 이제 수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마이신을 치셔도 돼요. 최대한 일찍 치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드릴 건 낙엽기 때 석회 보르덱 꼭 치셔야 됩니다. 피해가 심한 과원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이상 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세균구멍병의 방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라. 가장 힘들죠. 질소만 적당히 줘도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제 체계를 철저히 지키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체계는 꼭 숙지하시고 철저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 잿빛무늬병이나 동해 피해를 받은 가지 같은 경우 미리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피해를 입은 가지로 세균병이 쉽게 옮겨붙기 때문에 보이는 족족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노린재 같은 경우에도 세균병을 옮겨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방제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약재는 저압으로 살포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고압으로 세게 칠 경우에는 과일이나 이파리 또 가지로 미세한 상처가 생겨요. 그곳으로 세균병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 전정은 가능하면 늦게 하셔야 됩니다.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2월달이 넘어서 전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일찍 할 경우 그 가지 끝이 한파 때문에 동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말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으로 세균병이 감염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2월이 넘어서 3월까지 전정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잿빛무늬병입니다. 잿빛무늬병은 이렇게 꽃에도 발생을 하고 또 가지 그리고 열매 할 것 없이 다 발생을 해요. 또 이렇게 피해가 심한 과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여기 있는 포자들이 옆에 있는 과일로 다 옮겨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실들은 미리 다 제거를 하시고 또 수확하고 나서 저장을 하거나 유통할 때 이럴 때에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 병도 곰팡이병이에요. 수확 시까지 피해를 주고 또 다습한 경우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열과나 일소 피해, 병해충 피해를 받은 곳에서 발생을 많이 한다는데 그 이유가 이 병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중에 부생균이에요. 죽은 세포에서 쉽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은 그 열매나 꽃에서 쉽게 옮겨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방제 방법으로는 재배적 방제와 약재 방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재배적 방제는 병든과실 이거 다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은 2차 전염원이 될 수 있고 월동을 한 뒤 내년에 내 밭에 또 가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소질은 항상 적절하게 해주고 또 곰팡이병이기 때문에 투광과 통풍을 잘 되게끔 수용을 만드셔야 돼요. 약재는 예방적 위주로 살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치료제는 값만 비싸지 효과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먼저 예방적 위주로 살포하시길 권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색 고약병입니다. 이렇게 고약을 발라놓은 듯 하다고 해가지고 갈색 고약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병 같은 경우에는 깍지벌레의 피해가 심한 과수원에서 같이 따라와요. 왜냐하면은 깍지벌레의 분비물을 먹고 자란다, 얘들이. 또 수세가 약한 가지나 또 오래된 나무에서 발병을 많이 하는데 방제 방법으로는 이 기계유 유제, 깍지벌레를 잡기 위해서 뿌리는 거고 또 석회유황합제는 깍지벌레와 이 갈색 고약병 둘 다 잡아줘요. 그래서 동계방제 철저하게 하시고 약한 병반일 경우 그 부위를 도려내시고 석회유황합제 한 10배 정도 발라두시면은 다시 그 가지를 살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백문우병입니다. 백문우병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병은 뿌리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든데 내 나무가 갑자기 시들시들하다가 주변 나무까지 죽기 시작하면은 이 병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 병도 곰팡이병이에요. 먼저 수분이 항상 충만한 토양에서 발병이 많고 또 새로 개간한 곳보다 오래된 과수원에서 발병을 많이 해요. 이 병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무를 심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이 병이 옮겨 붙게 되고 계속해서 이 병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 피해 증상으로는 목질부까지 부패를 시키므로 이게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방제 방법으로 먼저 예방적 방제, 치료법, 사후관리 이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나무를 심으실 때 원래 자두나무나 복숭아나무를 심었던 자리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있는 뿌리까지 다 제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어렵다고 하면은 심는 자리의 상토만 교체하시거나 또는 그 뿌리 잔재를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또 묘목에서부터 딸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침지 소독을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침지 소독은 물 한 발 기준으로 거기다가 살균제 한 2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약 1100이 돼요. 거기다가 한 적어도 3시간에서 반나절 정도 이렇게 담가 두셨다가 나무를 심으시면은 그 병이 살균 소독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담가 줌으로써 그 뿌리 활착 능력이 올라가요. 물을 미리 먹기 때문에 뿌리가 쉽게 활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또 수체에 급변을 주는 경우 이때 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예시로는 먼저 토양이 너무 건조하다가 습하다가 이걸 반복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강전정을 할 경우 TR율이 맞지 않아가지고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과다 착과한 경우에도 수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병이 쉽게 붙을 수 있습니다. 치료법으로는 석회 보르도액이나 또는 살균제를 관주 처리하시면 돼요. 뿌리 근권까지 흘려보내시면은 그 뿌리 주변에 있는 균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성공하면은 사후관리로 계속해서 세력을 확인하셔야 돼요. 세력을 확인하시고 먼저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달렸으면 열매를 다 솎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연면 시비도 하시는 게 좋아요. 또 기술이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접이라고 해가지고 뿌리를 한 개 더 접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재발병 유무를 계속 확인하시고 이제 발생 시에는 다른 희작의 살균제를 살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갈색날개병이충입니다. 이 병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먼저 약충의 사진이고 성충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산란 흔적. 이걸 보고 깍지벌레라고 오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까보시면은 속에 알이 있습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의 산란 흔적이에요. 이 해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발생을 하고 약충의 경우 5월 중순부터 이제 알에서 깨어 나오죠. 또 성충은 7월 중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빠르면 8월 상순부터 이제 산란을 시작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 묵은 가지보다는 1년생 가지 이렇게 야들야들한 가지에다가 알을 다 실어요. 또 약충, 성충 둘 다 가지의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수세가 떨어지고 또 이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을음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품성이 떨어지죠. 방제 방법으로는 먼저 약충 부화기 때 살충제를 한번 치셔야 됩니다. 먼저 얘들이 한 5월 중순부터 약충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바로 치실 것이 아니라 한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기다리셨다가 그 알 속에서 다 깨어 나오거든. 그때 약을 치는 게 효과가 좋아요. 또 성충 산란기 때 모든 기주에서 알을 다 낳아요. 뭐 감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할 것 없이 웬만한 나무에는 다 낳기 때문에 최소한 4밭에라도 못 오게끔 미리 약을 쳐주시는 거예요. 또 조직 속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 해당 이 부위를 겨울 전정하실 때 다 잘라서 버리는 게 좋아요. 굳이 태울 건 없습니다. 잘라서 그냥 바닥에 던져 두시면은 얘들이 자연스럽게 말라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요. 노란색 끈끈이 트랩. 이 노란색 끈끈이 트랩 같은 경우 갈색날개 매미충 성충들이 이 노란색을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한 7월 중순
성충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트랩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은 진딧물입니다. 자두나무에서는 주로 복숭아 혹진딧물과 복숭아 가루진딧물 이 두 종이 가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알로 월동을 해요. 알로 월동을 하고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꽃눈이나 잎눈 주변에 모여서 그 저장 양분들을 빨아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파리가 나오면 잎 뒷면에서 광합성 양분을 다 빨아먹죠. 그러다가 6월이 되면 날개가 생긴 기주들이 생겨서 다른 기주, 그러니까 배추나 고추 이런 채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생활을 거치다가 한 9월에서 10월이 되면 다시 자두나무로 돌아와서 알을 낳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방제 방법으로는 뭐 기계유유제나 석회유황제 이런 붕괴 방제를 철저하게 하시면은 그 알들 월동하는 알을 잡을 수 있고, 또 낙화 직후 이제 꽃잎이 떨어질 시기에 마이신 한번 친다고 했죠. 거기다가 이 진딧물약을 같이 섞어서 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순나방입니다. 순나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순을 가해한다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순나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렇게 잎이 고꾸라지면은 이 속에 애벌레가 있다는 증거예요. 또 이렇게 과실에도 피해를 끼치고, 과실 속에서 이렇게 중행무진으로 다니면서 겉으로 똥을 배출합니다. 심식나방은 똥을 배출하지 않지만 순나방은 겉으로 똥이 나와요. 근데 이 심식나방과 순나방은 굳이 이렇게 분간해가지고 방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나방 위주로 방제를 철저하게 하시면은 심식나방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 있어요. 순나방 같은 경우 노숙유충으로 이 거친 조피 틈 사이 또는 나무 둥치 주변, 나무 둥치에서 이렇게 월동을 하는데 1년에 4번 발생을 한다고 해요.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세대가 아주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암컷 나방 한 마리가 알을 100개 정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컷 한 마리만 잘 잡아도 알을 100개 잡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세대 방제가 매우 중요한데, 그 방법이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교미교란제, 말 그대로 교미를 못하게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을 못 낳게 해가지고 방제를 하는 방법인데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해요. 이것도 복숭아 순나방 1세대 같은 경우 이렇게 4월 중순이죠. 4월 중순에 엄청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때 예찰을 하시고 방제를 할 경우 2세대, 3세대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 예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설치하시고 5일 동안 순나방이 25마리가 잡히면은 그때가 약체 살포 적기예요. 이때 치셔야 되는 약은 애벌레를 잡는 약이 아니라 나방을 잡는 약을 치셔야 됩니다. 지금 예찰한 게 성충이 나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애벌레 약이 아니라 나방을 잡는 약을 꼭 치셔야 돼요. 다음은 교미교란제,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다음은 유리나방입니다. 유리나방은 이렇게 나무 둥치에다가 알을 낳고 그 애벌레가 나무 둥치를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겉표면으로 톱밥이 나오죠. 이러면서 나무의 수세가 떨어지고 나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얘들도 1년에 한 번 발생을 하고 어린 유충부터 노숙 유충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3월 상순경이 되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성충 발생 시기는 먼저 늙은 유충 같은 경우 5월 중순에 일찍 나오죠. 근데 어린 유충은 8월 하순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되게 많게 보이지만 얘들은 1년에 한 번 발생을 해요. 방제 대책으로는 먼저 침투성 살충제를 한 3월 하순경에 이제 나무 둥치 주변에 뿌려주면 그 속에 애벌레가 죽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방제 효과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상순이 되면 이제 애벌레가 활동할 시기, 그때 철사를 가지고 직접 찔러서 유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이제 성충이 이제 활동하는 시기, 이때 나방을 잡는 약을 치셔야 되고, 노린재에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먼저
자두에 주로 가야 하는 노린재는 에무니 고리 장님 노린재, 그리고 갈색날개 노린재, 썩덕나무 노린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에무니 고리 장님 노린재는 이렇게 이파리를 가해를 하고 또 어린 열매를 가해를 해요. 이 친구들이죠. 얘들은 다른 노린재하고는 다르게 알로 월동을 합니다. 알로 월동을 하고 이제 4월 상순경에 부화가 되면 그 약충들이 이 이파리가 어릴 때 신초를 가해를 해서 이렇게 구멍 증상이 나오고 또 어린 열매를 가해를 해요. 그리고 한 5월 하순경이 되면 그 성충들이 또 다른 기주로 이동을 해요. 진딧물과 마찬가지로 채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방제 섞기는 한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이때 약재를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이렇게 이파리에 구멍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세균 구멍병 약을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구멍 형태가 엄연히 달라요. 이 노린재 피해로 생긴 구멍은 이 이파리 안쪽에, 그러니까 잎의 기부 쪽에 많이 구멍이 뚫리고, 또 세균 구멍병 같은 경우 이렇게 전면적에 분포를 하고 주로 이 하단부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들이 갈색 딱지가 다 앉아 있어요. 세균 구멍병은. 그 이유가 처음에 세균이 이렇게 침범을 하면은 하얗게, 얘들이 세균이에요. 하얗게 있는데 나무도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 조직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이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지이신 것처럼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갈색날개 노린재와 썩덕나무 노린재 같은 경우 이렇게 열매가 익어갈 때 가해를 많이 하는데, 얘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한 7월달경이 되면 이제부터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석이나 토모사 같은 경우 이 친구들한테 피해를 많이 입진 않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품종들은 피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얘들은 또 과수원 주변의 숲이나 잡초 이런 데서 성충 상태로 월동을 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해주신 말이 있는데, 옛날에는 노린재 피해가 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옛날에는 아궁이를 떼기 때문에 그 내밭 주변이나 그 숲속에 있는 가지 그리고 낙엽 뭐 이런 거 다 주워서 태우기 때문에 그 성충의 밀도가 극히 낮았다고 해요. 요즘은 기름 보일러를 떼기 때문에 그 가지와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노린재 개체수가 많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밭이라도 아니면 주변 농가와 함께 그 주변 경지라도 정리하시는 것도 이 밀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 대책으로는 먼저 약을 치시는 약재 방제가 있는데, 얘들은 맞아야지 죽는 약이에요. 근데 맞고 나면 금방 날아가죠.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른 아침이나 저녁쯤에 약을 치시면은 그 방제 효과가 많이 높다고 해요. 그때 활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약을 맞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또 양파 발효액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약재와 함께 발효액을 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나흘이나 닷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효액을 페트병에 담았다가 나무에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걸어두시면은 내 농장에서 이 발효액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노린재들이 쉽게 침범을 못하게 돼 있어요.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또 노린재 트랩, 이것도 효과가 좋다고 해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노린재 트랩 같은 경우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갈색날개 노린재와 썩덕나무 노린재를 잡을 수 있는데, 나 혼자만 이걸 설치할 것이 아니라 주변 농가와 같이 예를 들면 사과 농가, 복숭아 농가 할 것 없이 이런 노린재의 피해를 입는 농가와 함께 공동 방제를 하셔야지 효과가 높아요. 그리고 설치 간격은 내 나무와 최소 5m 이상 떨어뜨리셔야 돼요. 내 나무 밑에 바로 노린재 트랩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노린재들이 그 나무까지 가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m 이상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아침이나 이제 일몰 후에 약을 치셔야지 효과가 높다고 했습니다. 연구 결과인데 오전 7시에 쳤을 경우가 오후 4시에 쳤을 때보다 20% 이상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다음은 응애입니다. 응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파리의 연목수를 파괴하기 때문에 잎이 누렇게 변하고 또 얘들은 성충 상태로 마른 풀이나 낙엽 또는 이런 조피 틈사이에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응애는 관찰하기가 힘들죠.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하셔야 됩니다. 근데 쉽게 간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얀 종이 위에다가 이 의심되는 이파리를 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 치시면은 이렇게 응애가 떨어질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이렇게 물대보면 빨간색 줄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응애 빗자국이죠. 이렇게 예찰하실 방법도 있습니다. 얘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피 틈이나 낙엽, 마른 풀에서 성충으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밀도가 높아지면은 나무 위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피해가 심한 경우 낙엽이 되기도 하고 장마기 이후에 발생이 많기 때문에 대석이나 홍어사 같은 경우에도 수확하고 나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방제를 하셔야 돼요. 얘들은. 또 방제 대책으로는 동계방제로 필요시에는 기계유유제를 쓰고 매년 석회유화막제를 쓰면 효과가 좋습니다. 또 예찰 방법이 아까 간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죠. 그 잎은 이제 나무 둥치 주변에 있는 잎, 하단부에 있는 잎을 먼저 관찰하시는 게 좋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 밑을 확인하시고 이제 확인이 된다. 그럼 약을 치시는 게 좋아요. 얘들은 금방금방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예찰을 하시고 잎당 한 두세 마리가 관찰되면 그때 약을 치셔야 돼요. 이때는 살충제가 아닌 살비제를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도 저항성균이 되게 쉽게 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호살포는 필수입니다. 다음은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 같은 경우 이렇게 피해가 심한 경우에 이렇게 가지 전체가 하얗게 되죠. 얘들이 깍지를 덮었으면은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제하는 접기가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자두를 가야 하는 깍지벌레는 대부분 뽕나무 깍지벌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뽕나무 깍지벌레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얘들 같은 경우 가지나 이렇게 나무 주지부에서 흡집을 하기 때문에 나무의 수세가 떨어지고 그 가지나 주지가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에도 이렇게 붉은 반점이 생기는 피해를 끼치고 또 방제 접기 같은 경우 방제 접기는 어린 약충 시기에 이때 방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할 시기 이때가 접기입니다. 약충 부화하고 이제 약충이 이동하는 시기. 그리고 얘들이 정착을 해서 깍지를 덮었으면은 이때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중점적으로 방제하셔야 되는데 그 시기는 바로 여기 정리를 해뒀습니다. 얘들은 총 3세대 출현을 하고 1세대는 한 5월 상순경 그리고 2세대는 7월 상순 그리고 3세대는 8월 중순경 이때 약을 치셔야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나무 종류입니다. 이렇게 나무 둥치나 주지 쪽에 바늘로 찌는 듯이 작은 구멍들이 있죠. 이게 바로 나무 종의 피해예요. 얘들 같은 경우 수세가 약한 나무에 쉽게 침입을 해요. 예를 들면 동해 피해를 받았거나 또는 습해 피해를 받은 그런 약한 나무에 쉽게 침입을 하는데 얘들은 눈이 없습니다. 눈이 없기 때문에 그 후각에 의존을 하는데 이렇게 동해나 습해 피해를 받은 나무에서는 그 알코올 향이라고 해서 고유의 냄새가 나요. 그 냄새를 맡고 수세가 약해진 걸 판단하고 바로 침입을 하는 거예요. 또 얘들은 한 80% 이상이 4월달, 5월달 이때 집중해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최대한 예방적으로 방제를 하셔야 돼요. 이미 침투하고 나서는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봐서 20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약을 치셔야 돼요. 약한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가면은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예방적으로 나무를 건전하게 키워야 돼요. 그 나무가 강해서 알코올 냄새가 나지 않으면 얘들이 애초에 달라들지 않습니다. 이제 약을 섞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료알 같은 입상수화제를 먼저 녹이시고 그 다음에 가루약, 수화제를 녹이시고 그 다음 액상수화제, 액제, 유제, 마지막으로 전착제순 이렇게 녹이셔야지 그 물에다가 이 약을 잘 녹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순서를 반대로 할 경우에는 그 약들이 잘 녹지 않아가지고 약해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전착제 같은 경우, 전착제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나 비 오기 전에 굳이 안 섞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착제는 계면활성 성분이에요. 비눗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면은 이 전착제와 함께 섞인 약들 쉽게 쓸려갈 수도 있습니다. 비눗물 식히듯이. 그래서 비가 오기 전이나 장마철에는 고착제나 아니면 전착제를 아예 안 넣는 걸 권하겠습니다. 약해 피해예요. 이렇게 약들이 밑에 송골송골 맺히는 곳에 약해 피해가 나고 이파리도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에 타는 게 약해 피해예요. 또 약해 발생 원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먼저 기상적으로 너무 고온 건조한 날씨에 약해가 쉽게 발생을 하고 또 농도가 짙으면 당연히 약해가 발생합니다. 또 혼용 가구표 앞에서 설명드린 그 혼용 가구표를 무시하시고 반대로 섞을 경우 약이 잘 녹지 않아서 약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또 사정포비 같은 영양제를 첨가할 경우 이것도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약해를 발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화살포할 경우.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